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이렇게 소중한 시간, 지금 정말 추운 날씨에도 좀 할 일이 많은데 여기까지 오신 이 소중한 시간에 제가 어떻게 눈물겨운 사연에 의해서 여기 오게 됐으며 그동안 7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깝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라도 또 북에 대한 현실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되고 싶어서 제가 오게 된 경우, 살아온 경우 이런 거는 그 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남쪽이니까 분냉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정말 그래서 분냉이구나, 정말 너무나도 모르는구나, 70년 정말 오랜 세월 우리가 헤어져 있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순간순간 폐부로 와닿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7년이. 제일 처음에 제가 남쪽 땅에 들어왔을 때 국정원에 석 달 동안 독감방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국정원에서 나갈 수 없다 이렇게 강요받아서 석 달 만에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서 한 장을 써주고야 나오게 됩니다. 제가 국정원에 갇혔을 때만 해도 저는 조국, 민족, 분단 이런 무거운 말보다는 저희 아버지, 엄마, 사랑하는 남편, 버섯 같은 딸 이게 더 소중한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그랬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하니까 구절한 서약서가 뭔데 100장 1000장 써주고라도 내가 살아서 부모님 곁에 내 딸 곁에만 갈 수 있으면 구절한 서약서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고 그 서약서가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지 생각할 겨를이 없이 석 달 만에 그만이야 써주고 맙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로 제가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어요. 통일운동 하신다는 단체의 회장님이 제일 처음으로 북을 방문했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북의 그 협동 농장밭을 지나다가 감자밭을 보고 저도 모르게 말을 했대요. 감자꽃이 우리와 꽃 같네. 꽃을 타고 있던 북 안내원이 꽃만 같은 게 아니라 감자 알도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희한하고 신기하고 정말 문화적 충격 때문에 차이 때문에 제가 쪽팔리고 망신했던 그런 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또 제가 좀 못생겼잖아요. 우리 대구에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랑 이렇게 몇 명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보고 그래요. 남남북녀라고 북쪽 여자들은 다 미인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김연희 씨도 살고 있었냐고. 아무리 쪽팔려도 제가 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남쪽에도 못생긴 남자 많아요. 그랬거든요. 친구는 제가 처음에 와서 커피숍에 갔습니다. 커피숍에 갔는데 그게 벽에다가 와이파이 공짜 이게 써놨더라고요.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죠? 와이파이 공짜 커피숍에서 줘요. 공짜. 제가 평양에 있을 때 초코파이, 찰떡파이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초코파이, 찰떡파이, 와이파이가 한 세트인 줄 알았거든요. 집에서 나는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바로 못하고 마지막까지 먹고 일어나서 남은데도 안 주는 거예요. 참다 성질이 나서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남쪽 사람들 정말 사기꾼이네. 와이파이 공짜로 준다고 하고 왜 나갈 때까지 공짜로 안 주냐고 와이파이를. 그분이 뽕해가지고 말을 못해서 나중에 우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진짜 얼굴이 막 붉어지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거기 못 갔거든요. 일단은 통일되니까 좀 바람직할까?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 상태에서 북이든 남이든 통일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 모든 요건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통일을 받아들일 만큼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나 문화가 너무 충격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쪽 분들이 북을 바라보면 독재국가, 불량국가, 무슨 강덕국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북쪽 사람들이 남쪽을 바라보면 저 지옥 같은 세상, 사람 못 살 세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북이나 남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70년 동안 많이 쌓였던 이질과 이 다름이 불편하지 않을 때 그래 너는 가사를 좋아하고 나는 사탕을 좋아하네 이렇게 이 다름들이 이질감들이 불편하지 않을 때가 과연 통일이 아닐까. 그러자면 좀 더 빨리 북과 결호, 화해와 협력으로 결호를 이루어져서 우리 영광적 통일만이 정말 진정한 우리의 통일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40일 출산과 놀고 출근하면 직장에 나와서
타가서가 애를 맡기고 일을 하게 되죠. 남자들인 경우에는 하루에 노동 시간이 8시간입니다. 타가서에 가서 애와 놀아주라는 시간이 노동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타가서가 자기 회사 안에 있잖아요. 뭐 1층에 있다, 뭐 우리는 현장이 뭐 2층이다 하게 되면 2시간에 한 번씩 타가서에 가서 30분 동안 애와 놀아줘야 됩니다. 뭐 젖먹이 애기들은 젖도 먹이고 아니면 뭐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돼서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90% 정도가 직장 다니는 사람은 다 맞벌이에요. 다 똑같이 일을 하죠. 여자들인 경우에는 솔직히 생활 속에 들어가 보면 남자들보다는 가정적으로 부담이 많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사회 나가 직장 나가서 일하고 들어왔는데 남자는 누워서 TV 보고 여자는 애 봐야 되고 부엌에 나가서 밥을 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이것도 여자답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여자들이 직장 나갔다가 퇴근하는 길에 그 벽마다에 닭공장이 있습니다. 닭공장에 불려서 우리 식구가 네 식구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국수를 먹자. 아니면 오늘 저녁에 우리 빵으로 먹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집 식구 거를 받아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거 먹고 그냥 설거지만 하면 되겠죠. 저녁에는 퇴근길에 닭공장 들려서 가져올 수 있지만 아침에는 여자들이 남편보다 1시간 더 먼저 기상을 해서 밥을 해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늦잠을 자도 되는데. 그래서 닭공장에서는 아침마다 이동매대가 나옵니다. 이동차. 닭공장까지 가자면 여자들이 시간이 뺏기니까 그래서 아침 6시 반이면 아파트 밑에서 깰랑깰랑 정소리가 나요. 그럼 밑에 내려가서 우리는 오늘 아침에 뭐 국수 먹겠다, 밥 먹겠다 하게 되면 그 밥을 타다가 먹고 출근하면 되는 거죠. 토요일은 오전에는 자기네 사무실이나 현장 대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정치학습과 자기 분야에 대한 기술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퇴근하는데 월요일날 출근하면서 애를 동타갓을 맡겼다가 토요일날 퇴근하면서 애를 찾아가지고 집에 옵니다. 그러면 일요일 하루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집에서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7살에 초등학교 입학을 하게 돼요. 초등학교 입학을 하면 4년 동안 선생님이 단 한 명도 바꿔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7살 때 얘가 어떤 끼가 있고 어떤 재능이 있는지 표출이 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그 잡아내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인재 발굴이 제일 최고거든요. 나라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래서 4년 동안 한 선생님 계속 쳐다보면서 얘 어떤 끼가 있고 어떤 재능이 있구나 해서 매 학교마다의 음악, 체육, 미술, 뭐 소외, 문학 모든 이런 맹고 이런 학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사교육시키죠. 학원마다 그 모든 학원들이 학교 안에 있습니다. 버스에 데려갔는데 음악수업 300이 악기가 진열되어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악기를 하나씩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다 하나씩 좀 난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다 찾았어요. 근데 저는 어린 마음에 왠지 그 드럼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 북치는 거 있죠, 드럼. 선생님 저 드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드럼은 경음악이나 기악 청주할 때 조금 가장 중심 포인트라서 조금 이쁜 애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보고는 연희 학생은 바이올린 하는 게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래 제가 바이올린을 하게 돼가지고 이따금씩 강연 가면 바이올린 연주도 하는데요. 음악서조가 음악서조 갔다고 했는데 음악서조에는 여기는 엄마들이 악기를 사가지고 애들 학원에 보내죠. 근데 북에는 악기가 얼마인지를 사본 적이 없어서 하나도 몰라요. 학교에 다 그렇게 전시되어 있는 악기들이 모두 국가에서 학교에 배정되어 있는 악기라서 졸업할 때까지 내 거로 집에 가져가든 어디 가든 연습하다가 졸업할 때 바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졸업할 때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고요. 이렇게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면 고등학교 마지막 졸업할 때 정무원 시험 이렇게 가지고 대학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국가시험. 그래서 전국적으로 고등중학교 졸업생을 시험을 봐서 뭐 1등부터 30등까지다 딱 찍어서 얘들은 대학 입학 시험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해서 뽑아서 선택해서 대학 입학 시험 가는 거죠. 삼지망 써내야 됩니다. 세 가지 어디에 가고 싶다, 어느 공장 가고 싶다. 그래서 삼지망을 써내면 거기에 자리가 있는데 뭐 배치가 되겠죠. 매 구역마다 노동과가 있으니까 배치가 되죠. 그래서 되고 군대 나갔다가 3년 만에 얘는 정말 공부시켜야 될 애다. 얘는 공부해야 될 애다. 그럼 군대에서 대체로 3년 만에 대학 추천을 다시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급수 시험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학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정치 학습도 있고
기술 학습이 기본입니다. 내 직업에서 어떻게 기술을 많이 빨리 거냐, 매주마다 공부를 해서 2년에 한 번 시험을 쳐서 급수가 올라가면 월급이 뿡 뛰고, 급수 시험에서 낙제를 하면 못 올라가고 자기 자리에 있으면 월급이 그대로 되고 이렇게 되겠죠. 주택은 매 구역마다에 주택 배정가라고 있습니다. 처녀 총각들이 시집장가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가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구역 주택 배정가에 가서 우리 결혼했습니다 하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대기 성원들이 있으니까 뭐 6개월이든 뭐 정말 오래 걸리면 한 1년이든 걸려서 순서대로 집이 국가에서 배정이 되죠. 남보다 좋은 집 쓰고 싶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런 자유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떡하라고? 아니, 다 골고루 똑같이 쓰고 살아야 되는 거죠. 천연총각 살았을 때, 천연총각은 아니죠. 시집 갔으니까 부부가 살 때는 뭐 한 칸짜리나 두 칸짜리 주지만 우리 부모를 모실 겁니다 하게 되면 세 칸, 네 칸, 칸수가 달라지죠. 애가 뭐 몇 년 살다 나면 애가 하나 둘 나면 식구가 많아지면 또 집이 교환이 됩니다. 큰 집으로 교환이 되고, 직장은 세대주, 남편을 세대주라고 하는데요. 북에서는 남편의 직장 옆에다가 집을 배정을 합니다. 여기서 자꾸 뭐 자유, 민주주의, 자유 하는데 저는 북에서는 자유라는 말을 별로 여기처럼 난용을 안 해요. 자유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봤는데 왠지 모르게 여기 오니까 매일 자유, 막 자유를 해서 대체 진짜 진정한 자유가 뭘까?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진정한 자유가 뭘까? 생각해봤는데요. 모르겠어요. 뭐가 창제인지 모르겠지만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인간은 동물과 달리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할 수 없는 게 인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간경화라서 초음파를 계속 하잖아요. 처음 파는데 회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안에. 그래가지고 그럼 사람이 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라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생충, 그 사람 마음에서 기생충이 있는 게 그렇게 큰 뉴스거리일까? 그게 왜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일까? 하고 대체로 탈북자 하게 되면요, 탈북자들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95년부터 2000년 5년까지 정말 고난의 행군, 총폭탄 맞아서 죽는 게 아니라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에 정말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사상 이념 이런 게 또 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중국에 나왔다가 공안한테 잡힐까봐 남쪽으로 넘어온 이런 생계형 탈북자가 있고요. 두 번째로 북에서 죄를 짓고 죄값을 치르기 싫어서 도망쳐온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셋째로 저 같은 바보들, 너무 천지라고 바보가라서 브로커들한테 속아서 잠깐 갔다 오니까 쉬는가 보다, 잠깐 가서 돈 벌고 오는가 보다 이렇게 속아서 온 바보 같은 탈북자들. 나라 중에서 밖에 안 돼 있어요. 범죄자는 오직 인도주의가 가장 투철한 분이 남쪽입니다. 다른 나라 범죄자도 잘 받아줘요. 범죄자 받아주는데 국제적으로요, 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외환을 인정을 못하게 되어 있대요. 근데 북의 돈을, 그 많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는데 남쪽 국정원에서는 그 돈을 개인 거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담보 하에서 넘어오게 된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해서 넘어왔으면 자기가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죠. 북에 대해서 씹어야 되고 자기 이런 재행에 대한 건 숨겨야 되겠고. 그 북인권법을 체결한 유엔 사람들도 북에 못 갔다 왔어요. 북에서 어떤 인권 유린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인권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인권법은 어떻게 체결이 됐냐?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게 가장 큰 공헌을 세운 탈북자가 신동혁이라는 탈북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14호 정치범 수용소 탈출기. 그 책을 썼는데 책에 어떻게 나왔냐면, 자신은 14호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며 자기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를 기관총으로 쏴 죽였고 엄마와 동생들까지도 죽였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우리 민족끼리라는 동영상들이 뜨는 게 있어요. 이 책이 이렇게 책을 나와서 유엔에 가고 서방에 나가서 막 기자회견하고 인터뷰하고 해서 온 세상을 들었다 놨죠. 유튜브에 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기관총 맞아 죽은 아버지가. 야, 이 자식아, 네가 언제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났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이 신동혁을 상대로 미국 출판사에서 재판 소송 중입니다.
사기 집단이 된 거예요. 출판사가 사기 집단이 된 거예요. 책 자체가 사기가 됐고. 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권한의 행운 시절에 정말 한 끼 죽을 만큼 힘든 시절이 있었다. 우리 광장에서는 그 양양대에서 하신 분인데요. 우리 광장에서는 간부들이 도시락을 싸와서 노동자들이 대원 애들한테 넘겨주고 본인은 굶었다. 그래서 우리 광장에서는 노동자들보다 간부들이 더 굶었다. 이렇게 한 끼 정말 죽을 만큼 힘든 시절이었지만 그래도 사람 냄새 나는 세상, 인간의 정이 흐르는 세상이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게 찬양은 아니잖아요. 이게 뭐 좋다 한 것도 아니고 뭐 아프고 힘들다고만 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차량 거무죄 걸려서 8개월 감옥에 갔습니다. 탈북자들이요 취업하기 정말 힘듭니다. 조선족보다도 못해요. 지금 청와대나 저기 광장에서 1인시 하는 분들 계세요. 북으로 보내달라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럽니다. 우리 탈북자들은 길가에 버려지는 담뱃재와 같은 존재다. 여기는 이 땅에서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 첫 번째, 두 번째 다문화가죠, 세 번째 조선족, 네 번째가 탈북자다. 정말 우리는 길가에 버려진 담뱃재 같은 존재고 나 이런 짐승같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 못 살겠다. 차라리 부족하고 힘들더라도 나는 내 나라에 가서 떳떳하게 살고 싶다 하면서 가겠다고 지금 이런 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탈북자들이 어쩌다가 힘들게 직업을 하나 가졌으면 탈북자 한 사람한테 모두 신변 담당관이라고 해서 경찰관들이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고 어쩌고 하게 되면 불편한 거죠. 회사 나가라고 합니다. 저도 회사 다니다가 경찰들 찾아오지, 감옥 갔다 와서 보호관찰 써서 찾아오지, 세자 사장님이 제발 좀 나가달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한 달분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그냥 도중에 나오고 말았는데요. 회사에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탈북자들은 자기 직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저 주일놈의 북은 사람 못 살 때다. 정말 난 죽어도 북이 바라보지 않는 데다 묻어달라. 막 이 정도로 말해야만이 참 괜찮네, 관심 안 줘도 되겠네. 이렇게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탈북자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북을 비난해야 되고 없는 소리도 해야 되고 살아남자면 여기서 바라는 이런 말을 해야 되겠죠. 탈북자 단체에 탈북자국에 어떤 옥대 클럽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처음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옥대 클럽이라고 단체가 있는데 그 옥대 클럽의 구호가 방송 나가자가 구호래요. 방송 나가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방송 한 번 나갔다면 이틀만 나가면 200만 받는 데다가 식당 하나 차리면 연예인이 돼가지고 또 많이 하죠. 안보 강연 해가지고 국가에서 막 돈을 퍼주면서 강연을 다니죠.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거죠. 이 통일부나 이런 국정원이나 이 정부에 대해서 진짜 이거 인간을 정말 인도주의적으로 인권을 위해서 데려왔다면 그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희생시켜야 될까? 저 사람들이 집에 가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 친구도 지금 못 살고 프랑스로 이민을 갔는데 3년 동안 거기에 했답니다. 했는데 몇 달 동안 그 트라우마 때문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주지 않고 제 친구들 탈북자들은요 채널 A나 거기에 계속 민원을 였는데요. 제발 좀 저런 개수작 좀 하지 말라고 제발 헛된 소리 하지 말라고 탈북자들이 지하 교회도 있고 그래서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부분을 희생하고 네.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선교구역에 장충 성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당은 카톨릭이나요? 아니 맞나요? 제가 몰라가지고. 그래서 범수교회라는 건 가보지 못했어요. 칠거리에 있다고 하네요. 그게 칠거리인데 그게 칠거리는 저는 안 가봐가지고 저는 그냥 집과 학교, 집과 직장, 토끼처럼 그 길밖에 안 다녀봤어요. 다른 구역에 갔다 오면 맨날 집을 못 찾을 정도로 모르는데 어릴 때 그 학교 다니면서 봤는데 그 선교구역에다가 무연한 벌판인데 넓은 공간에 교회나 성당이나 우리 민족식이 아니잖아요. 건물 자체가, 건축물 자체가 어린 마음에 너무 무섭게 생긴 집이 큰 집이 있는 거예요. 성당에. 그래서 와 저렇게 무시무시한 집에서 누가 살지? 전 뭐 하는 데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 후면서 보니까 우리 마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에 드나들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닙니다. 대체로 지금은 주체교육 받은 젊은 사람들은 전혀 한 명도 안 다녀요. 왜냐하면 주체교육을 받으면 주체사상 자체가 내 운명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이런 걸 받게 되면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으면 하나님 제발 나 암 좀 고쳐주세요. 대학 좀 입학시켜주세요 하게 되면 대학에 입학되나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입학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믿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그 밑에 우리 부모님 정도? 그 정도까지는 다녀요. 가족과 연락 하셨다는 네. 그 기사 인물을 겪기. 제가 말씀드린 동맹, 남맹, 동맹이라는 게 제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너무도 꽤나 사니까 너무도 참 뼈저린 그 동맹. 그래서 동맹, 남맹에 해결 당한. 그다음에 혹시라도 소위에 대한 한마디 무엇인가? 지금 상황에서 북맹, 남맹 해결 방안이 뭐 있을까? 제가 한겨레 기자님들하고 간담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랬어요. 이 나라의 가장 큰 범죄자들은 당신들이다. 이 나라의 언론인들이 가장 큰 범죄자들이다. 당신들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북을 모르고 북을 오직 그 괴만 알고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당신들 때문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북맹 당연히 북맹이고 북에도 또 남맹이겠죠. 저는 북맹 남맹 별로 힘들 것 같지 않습니다. 뻘펑이든 뭐든 박사모든 뭐든 그분들도 태어나서부터 북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고 사기돼 잘못된 역사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액자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고 잘못된 판단이라는 걸 몰라서 그러는 것 같고요. 이제 정말 정부가 어른 정책을 해서 언론이 정말 북과 남의 정말 현실만 있는 그대로만 알려주면 북이든 남이든 똑같이 언론인들이 그대로만 해주면 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정말 몇십 년 동안 알았던, 몇십 년 동안 저 국가로부터 교육받았던 이게 거짓말이고 거짓이었구나. 내가 알고 있던 이때까지 알고 있던 북은 완전 딴 세상이었구나. 이것을 안 순간에 무너지지 않을까. 그물에 걸린 슬픔 하나가 나를 보더니 눈물 짓네. 글썽이는 그 눈동자에 아주 낯선 내 모습. 기쁨이라는 슬픔들이 속에서 떠다니네. 오늘도 나는 슬픈 배 타고 꿈속으로 떠났네. 거미줄에 걸려버린 별빛처럼 그물 속에 갇혀버린 내 그림자. 사랑도 가물거리네. 보일 듯이 잡히지 않는 어젯밤 꿈길의 별 하나. 퍼덕거리는 내 그림자여 어린 날의
잡히지 않는 어젯밤 꿈길의 별